늦은 사랑이 더 따뜻할 줄 알았죠. 근데요, 따뜻한 만큼 뜨겁게 데이더군요.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조심스럽게 내 일상을 흔들던 날이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실버 스피치 교실. 이름도 생소한 그 강좌에 나는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고, 그냥 누군가의 말소리가 듣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더니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펜 잡은 손이 유난히 단정했죠. 수업이 끝나고 그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내용 참 좋았죠? 어르신들 말씀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날따라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해서 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찻집, 창가 자리. 우리는 나이 얘기, 혼자 사는 얘기, 아픈 기억 몇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요, 요즘 외로움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마음은 자꾸 누구를 기다리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그날 저녁까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말했죠. 아, 오늘도 오셨네요. 제가 괜히 반갑네요. 그날 수업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말투,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헤어지기 전 따뜻한 인사가 더 또렷하게 남아있죠. 다음 주에도 오시죠? 혹시 그날 끝나고 국밥 좋아하세요? 그렇게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된장국처럼 스며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온기 속에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복지관 수업이 끝나면 찻집이든 국밥집이든 꼭 한 끼를 함께 했죠. 처음엔 그저 낯설지 않은 얼굴이 좋았고, 그 다음엔 그의 말투가 편안했으며, 나중엔 그의 빈말조차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 사람의 말은 항상 짧고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속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건네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그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는 골목, 그의 그림자가 나란히 따라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쌀쌀하네요. 혹시 차 한 잔 더 될까요? 머뭇거리며 건넨 말. 순간 내 안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내 집 안으로 들이는 일. 생각보다 덜 두려웠어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국화차를 마셨고 그는 내 책장을 바라보며 말했죠. 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마음이 단단해 보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스며든 밤. 나는 그를 위해 수저 2벌을 처음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매실차를 사오고 텃밭에 심을 씨앗 얘기를 했습니다. 욕실엔 그의 면도기가 놓였고 냉장고엔 저염 김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서로 깔끔하게만 살면 좋은 거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속으로 되뇌듯 섬세하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식탁에 놓고 간 수저.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그것. 식사 후에도 설거지할 때도 나는 그 수저만은 항상 따로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쓰게 될까봐. 혹시 내가 그 수저를 너무 일찍 치워버리면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건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 수저를 치우지 않고 남겨뒀다는 걸. 그저 평범한 척 그가 올 시간에 맞춰 된장국을 끓이고 그가 좋아하던 부침개를 구웠습니다. 그 수저가 내 마음의 자리라는 걸 그도 알았을까요? 그건 아직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느 저녁 그가 먼저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감쌌고 식탁 위엔 두부 부침, 나박김치, 고등어 조림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된장은 좀 짰을 수도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어색하고도 따뜻했습니다. 수저를 들기 전에 나는 잠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남자. 그가 두 번째로 내 집에 들어온 날. 이번엔 내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당신은 어떤 식구였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죠. 어릴 때는 큰 집에서 컸어요. 사람들 북적대고 밥상에 10명은 기본. 근데 이젠 혼밥이 익숙해졌죠. 그 말이 묘하게 내 속을 울렸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산지 18년 됐다는 걸. 그 18년 동안 몇 번이나 혼잣말로 식사 인사를 했는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끝마다 목소리가 허공에 닿아 사라졌다는 걸.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말끝을 따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놓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조용히 말했을 때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맞아요. 근데 놓고 나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날 밤 그는 설거지를 자청했고 나는 그가 닦아놓은 그릇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요즘 잘 못 주무신다 하셔서. 상자엔 향기 좋은 숙면차와 조그만 수면 안대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내 잠버릇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사람은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 말에 내 마음 한쪽이 뚝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은 아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니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당신이 내 집에 와서 처음 된장국을 끓여준 날 나는 내 마음도 같이 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없이 내 옆을 채워줘서.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베개 밑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몰라도 좋았어요. 나는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엔 식사까지 함께하고, 이젠 저녁까지 있다 가는 날이 잦아졌죠. 욕실엔 그의 면도기가, 옷장엔 셔츠 2벌, 주방 한켠엔 그가 사다 놓은 저염 김치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나는 조금씩 내 공간의 일부를 그에게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수건 좀 더 넣어둘게요.
당신 컵은 이쪽에 둘까요?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침 그가 내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텃밭에 물 주고 오겠다며 키를 아무렇지 않게 들고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멈칫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키를 그냥 내줬더라. 별말 없었고 문제도 없었지만 그 순간 묘하게 가슴이 땅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그가 좋아하던 피아노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죠. 이런 음악 들으면 졸려요. 뉴스 틀면 안 돼요? 나는 리모컨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TV 볼륨이 커지자 내 음악은 이 집에서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날 밤 나는 머릿속에서 자꾸 이런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 공간인데 왜 점점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지? 그래도 참았습니다. 나이 먹어서 사람 새로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깟 음악, 그깟 습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조금 불편해도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내 집 아닌데 내가 소리를 줄이고 있었고, 내가 피하고 있었고, 내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랑이란 게 어쩌면 이렇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줄이는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배려가 아니라 포기였다는 걸.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내 과거를 물었습니다. 자식은 왜 없으세요? 이혼은 왜 하셨어요? 아파트는 혼자 명의예요? 물음표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뒤에 붙은 말투는 어디까지나 관심이라는 포장을 두르고 있었죠. 나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다 옛날 얘기예요. 그 사람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자꾸 무언가 계산하는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이사 온 지 18년 된 아파트,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 그 안에서 나는 계절을 보내고 혼자 살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말했죠.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 혼자 명의면 괜히 먼 친척들이 들러붙는다고. 믿을 사람한테 미리 넘겨두는 게 낫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라는 그 존재.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야기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내 얘길 그 사람한테 하는 걸까? 그 뒤로 그는 조금씩 당연한 요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사실혼도 재산분할 된대요. 우리 같이 살 거면 공동명의가 의리 아닌가요? 그 말들이 하루는 농담처럼 하루는 진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앞에 두고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국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냉장고 앞맨 아래칸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죠. 그냥 오래같이 가자는 거지. 조건 없이 사는 건 어릴 때나 가능한 거잖아. 이 나이에 서로 계산은 해야지. 그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멈춰 세운 건 계산. 그 단어는 가게에서도 쓰고 사랑 안에서도 쓰이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창 너머로 지는 노을 아래 그의 얼굴이 아주 낯설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집 안에 들어와 계산기를 꺼내 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식탁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두부부침, 김치 한 접시. 겉으로 보면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지만 그 밥상 앞에 앉은 나는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입맛 없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죠. 입을 열면 마음까지 터질까봐.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요즘 법이 많이 바뀌었다잖아. 사실혼도 재산 나눈대. 같이 사는 거면 최소한 공동명의는 돼야 하지 않겠어? 그게 서로 믿는 사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에 씹던 두부가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당신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같이 가자는 거지. 조건 없이 사는 건 환상이잖아. 이 나이에 서로 뭐가 남겠어. 계산은 해야지. 그 말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뚝 끊어냈습니다. 계산이요? 나는 주방 창문 너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처음으로 누굴 믿어보겠다고 문을 열었는데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와선 계산기를 꺼냈구나.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 같이 살다 보면 뭐든 반반해야지. 집도 마음도 미래도. 그 말이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집도 반, 마음도 반. 그런데 상처는 왜 전부 내 몫이죠? 나는 속으로 수십 번 말했습니다. 참자, 이번만. 사람 나이 들면 다 그러고 산대. 그렇게 위로하며 넘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물 마시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깨지진 않았지만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된장국 식었을 텐데 미안하네요. 식은 건 된장국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걸 그는 몰랐겠죠. 며칠 후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에 다시 왔습니다. 시장 다녀왔다며 호박이랑 버섯 봉지를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죠. 미역국 끓일래? 너 생일 고지라며.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생일. 그걸 기억해줬다는 게 고마운 건지, 그걸 빌미로 다시 들어왔다는 게 괘씸한 건지. 나는 미역도 냄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뭐야, 또 기분 상했어? 그날 얘기한 건 그냥 미리 얘기해 보자는 거였지. 내가 뭐 강제로 뺏겠단 건 아니잖아. 그 순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집 줄까요? 이름 바꿔줄까요? 내 인생도 같이 넘기면 되겠네요? 그 사람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는 줄 알았죠. 근데 당신은 사람을 투자 대상으로만 보더군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이 먹고 서로 의지하려면 현실도 봐야지. 사랑만으로 밥이 나와? 집세가 나와? 그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밥은 안 되지만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하게 해줘야죠. 그때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당신 수저까지 놓아준 게 당신한테 뭘 의미했는지 알아요? 그게 공동명예하자는 말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더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나 혼자 오래 살아서 외로움에 무뎌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냥 사람 굿이라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가슴속이 다 젖은 듯 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난 갈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앞에서 문을 열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문은 내가 열지만 마음은 닫혔어요. 며칠 뒤 나는 동생 집에 들렀습니다. 무얼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저 사람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언니, 얼굴 왜 이래? 또 울었어? 나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수입과의 바구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집 안엔 와인잔 닦는 소리, 고양이 발소리, 가습기 습기 소리까지도 따뜻해 보였어요. 요즘은 그 사람 어때? 동생이 물었고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헤어졌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죠. 그럴 줄 알았지. 언니는 사람이 너무 순해. 그 나이에 순한 건 죄야. 그 말이 왜 그리 뼈에 박히던지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생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계산을 먼저 하면 마음은 덜 다쳐. 언니는 마음부터 줘서 다 망가진 거야. 그 말, 사실 내가 나한테 하고 싶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매번 다 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걸까? 그 질문이 다음 갈등을 마중 나온 느낌이었죠. 동생의 테이블은 작지만 단단했고 나는 그 집을 나오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이름부터 붙이자. 일요일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홍만식 씨랑 가까운 지인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아닌 그의 지인이라는 남자. 처음 듣는 이름, 처음 듣는 목소리. 그날 저녁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좀 지쳐 보이세요. 혼자서 감당하려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뭘 감당하게 했다는 건가요? 그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그분이 어르신 말씀 자주 하시면서 혼자 계신다고 걱정도 하셨거든요. 자식도 안 계시고 내 얼굴에 살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날 걱정해서 다른 사람과 내 얘기를 나눈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냈다는 여성. 그녀는 조심스레 앉으며 말했죠. 제가 예전에 만식 씨랑 가까이 지낸 사람이에요. 오해는 마세요. 그냥 얘기 정리하러 왔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연세 있으신 분이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관계 유지가 어렵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봐주셨으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사람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이름에 당신들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관계는 계산서로 시작하면 영수증으로 끝나요. 앞으로 연락하시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이 아닌 기록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이제는 내 손으로 남겨둘 수 있어야 하니까요. 며칠 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홍만식 씨 아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살림까지 차렸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말고도 3명 더 있더라고요. 순간 귀 안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죠. 그 사람 처음엔 되게 따뜻했어요.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조심스럽고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숨도 쉬기 힘든 채로 소파 끝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그 사람 여자 혼자 사는 집만 골라다녔어요. 특히 자식 없고 명예 혼자 돼 있는 분들. 주민센터 봉사자로 위장해서 접근했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저한테도? 여자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언니 댁이 5번째예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애매하대요. 동거고 명의도 안 바꿨고 피해 금액도 없다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안 났고 차라리 가슴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주변에 다른 여자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떤 분이 와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그 사람 감싸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던 여자. 자긴 그냥 친구라며 날 위로하더군요. 그 여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 사람, 그 여자랑 같이 다녔어요. 둘이서 그렇게 6집 돌았어요. 돈은 그 여자 통장으로 받았고요. 아직도 계좌 추적 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시간들. 그가 먹던 된장국, 내가 말없이 내주었던 수저 한 벌. 다 연극이었단 말이죠. 그날 밤 나는 아무도 없는 집 안에 앉아 오래도록 불도 켜지 않고 있었어요. 창문 밖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더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여자들 모두가 지금쯤은 전화를 끊고 스스로의 마음을 되찾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 대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먼저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그 여자를 처음 만난 날, 공동명의 얘기가 처음 나온 날. 하나하나 적다 보니 잊고 싶던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통장 내역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같이 산 기간 동안 내가 뭘 샀고 뭘 잃었는지 한 줄 한 줄 눈으로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죠. 그 사람이 집에 놓고 간 물건들, 욕실 서랍에 남은 면도기, 장롱 위 박스에 담긴 바디로션, 그리고 명함 한 장. 그 명함 뒷면엔
다른 이름과 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그 물건들을 하나씩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죠.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제부턴 기록으로 남긴다. 그 말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음 주 법률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비록 형사 처벌은 어렵다 해도 이 사람 함부로 못 건드리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큼은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은 어두웠고 입은 다물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나를 지켜야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지만 그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린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꿨기에 문 앞에서 그는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겠죠. 나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나야. 잠깐 얘기 좀 해.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익숙하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죠. 여기 당신 이름 없어. 그는 초조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깟 감정 갖고 뭘 이렇게까지 해? 같이 지낸 시간도 있고 서로 좋았던 적도 있었잖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시간 당신에겐 잠깐의 장사였겠지만 나에겐 인생이었어. 근데 이제 그 인생 내가 다시 가져간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돈 문제 아니야? 그 아파트가 그렇게 아까운 거지?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아까운 거야. 그 아파트엔 내 청춘이 묻혀 있고 내 엄마 목소리가 스며 있어. 당신이 손댈 자리가 아니야.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정적이 흘렀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난 진심이었어. 나는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진심이라는 말 너무 싸게 써. 진심은 마음에 남아야 하는 거야. 근데 당신 진심은 어디에도 안 남더라. 그는 말이 없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시 연락하면 고소장으로 대화할게요. 당신이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증거니까. 나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현관은 잠긴 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젠 무서움이 아니라 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다녀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한쪽엔 박스 몇 개와 접은 이불, 그리고 식탁 위엔 차가 식은 머그컵 하나. 그 안엔 아무도 다시 앉지 않을 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으로 가 그 사람이 붙여놓았던 이름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만식. 그 글자를 손끝으로 짚으며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집에 남은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작은 휴지통에 그걸 넣고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끝 담벼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도 없이 그저 눈만 떴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고 가사도 멜로디도 또렷하진 않았지만 그 소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됐네. 서서히 자기 회복으로 넘어가며. 근데 그 혼자란 말이
이번엔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무게도 없고 두려움도 덜했고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용한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음악도 틀지 않은 채 창밖 건너편 집들의 불빛만 바라보았죠. 어떤 집은 형광등, 어떤 집은 주방등, 어떤 집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일상에서 조금 물러난 무대 밖의 배우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메모장에 그 사람이라는 제목을 쓴 뒤 이름을 한 자씩 지웠습니다. 그리고 대신 새로운 한 줄을 써 넣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 말이 조용히 마음 안에 새겨졌습니다. 눈물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냥 손이 움직였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틀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들추고 그 사이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낯설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허락한 고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내 눈꺼풀 위에 닿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오래 닫아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저 날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날,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난 날, 그들이 계산을 말하기 시작한 날, 하나하나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은 통장 내역, 식비, 자파비, 차량 유지비, 그 사람과 나눴던 일상 속 숫자들. 그건 피해가 아니라 내가 허용했던 정도였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내어준 시간들,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소비. 이젠 전부 숫자로 바뀌어 조용히 나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산을 말했지만 나는 기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두고 간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면도기, 바디로션, 종이 명함. 그 명함 뒷면에 적힌 다른 이름, 다른 번호.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지퍼백에 담고 그 위에 날짜를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상처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예약했고 가능한 조치들을 메모했습니다.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다시는 당하지 않을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조금 말라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싸우기로 한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근처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출증을 다시 만들고 서가를 천천히 걸으며 혼자 사는 법이라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법이라니. 나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그걸 해왔는데 책을 한 권 빌리고 근처 찻집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문득 창밖에 비치는 사람들의 우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각기 다른 색, 서로 겹치지 않는 길.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저렇지. 겹쳐 보이지만
결국은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전등을 켜기 전 나는 거실 한복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그 시간,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정막이 아니라 이젠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나는 식탁 위에 앉아 오랜만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다시 혼자 먹는 저녁. 하지만 이번엔 외로움보다 평온이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눠 마시던 국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끓인 국. 그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한 끼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나는 속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이게 다시 시작이야. 창밖에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고 식탁 위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천천히 다시 나를 데우고 있었습니다.